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전남대 강은영입니다. 제가 35분 동안 제가 준비한 주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맡은 주제는 천황제 국가 성립과 동아시아 고대사입니다. 제가 왜 이 글을 쓰게 됐고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천황제라는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천황제는 보시다시피 근대 천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대 일본의 정치 구조, 사회 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대 천황제 연원이 고대에 있다고 메이지 근대 국가가 믿었고 또 이 고대 율령 국가를 근대의 모델로 했기 때문에 종종 고대 천황제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또 불립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 천황제는 어떠한 국가인가라고 했을 때 율령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령 국가를 모델로 했고 이 율령 국가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전제 국가다라고 하는 명제를 전제로 해서 천황이 실질적으로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였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의 천황제 국가의 출현은 당연히 율령 국가의 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천황이라는 군주의 사용과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호의 성립과 괴를 함께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전 이전에 일본의 천황제 연구는 이렇습니다. 한국사관 모든 역사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역사라고 하는 이 한국사관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천황은 전제군주고 또 천황이 곧 국가이고 천황은 만세일계이자 영구불면의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천황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미미하게나마 이 천황제 연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고사기 일본서기라고 하는 이 기기 연구가 쓰다 소기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에나가 사부로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학자, 자유주의 사학자라고 불리우는 이분에 의해서 천황 불집정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제기되었다는 점, 이러한 부분에서 이 천황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전후에는 다양한 현재까지 천황제에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후에 일본은 황국사관에 대한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로는 에가미 나미오의 기만민족 정복설 시작으로 해가지고 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서 왕조 교체론이 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후 패전 이후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천황제 타도가 바로 이 마르크스 역사학자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타도해야 할 대상인 이 천황제는 당연히 고대 이 전제군주제였다라고 하는 명제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고대 천황제에 대한 실체, 과연 이 고대에 등장하는 이 천황이 과연 어떠한 권력 또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키 아키라입니다. 그래서 세키 아키라에 의해서 기내 정권론이 제기되면서 폭발적인 고대 천황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고대 천황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천황제의 실체가 과연 천황 전제주의냐 아니면 천황보다 귀족들의 힘이 강했던 귀족 중심 귀족제 지배냐를 가지고 논의되었다면 최근에서는 이 조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식 또는 정무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관료제나 천황제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고대 천황제에 대한 논의는 고대 전제주의다, 군주 전제주의 국가였다, 내지는 귀족
귀족제였다라고 한쪽으로만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한 논의보다는 두 개가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고대 천황제였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연구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이 고대 천황제와 관련해서는 천황 권력, 권위가 실제적인가라고 하는 부분, 따라서 고대 일본의 내재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황제라고 하는 이 천황제의 시작이 바로 천황이라고 하는 군주 호칭과 함께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과연 내재적인 문제로만 천황제의 성립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착목을 해서요. 이 천황이라는 이 칭호는 어떤 대외적인 관계 속에서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이 고대 천황제가 대외 관계 속에서 성립되어가는 그 과정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천황제 연구의 단초를 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쯔다 소기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전전과 전후의 이 천황론이 어떻게 전개되고 과연 쯔다 소기치의 사관은 어떠한 성격의 사관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천착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천황호의 성립입니다. 천황호의 성립은 율령제의 성립과 공식적으로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율령은 중국 수당의 율령을 그대로 계수한 그러한 율령입니다. 따라서 율령에 나타난 군주의 상 또한 중국 황제의 이 황제상을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상 이 율령에서는 천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이 율령 안에서는 천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극히 드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율령에서 나타나는 천황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첫 번째 자료는 일본 율령의 양노령의 의제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일본의 군주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 천황, 황제, 폐하 이 네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고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바로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천자는 제사할 때 사용을 했고 천황은 조서를 내릴 때 그리고 황제는 번이 그러니까 중국과 번이라고 하는 이민족 또는 이적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용어고 이제 폐하는 국내적으로 상표를 신하가 상표를 할 때 사용했던 용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표기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얘네들을 읽을 때 이 용어를 읽을 때 그러면 천자, 천황, 황제, 폐하 이런 식으로 다르게 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스메라노 미코토 내지는 스메마미노 미코토라는 칭호로 읽습니다. 그래서 표기는 다르지만 음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읽었다.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스메라노 미코토가 먼저 성립하고 나중에 이 음가에 맞는 칭호로서 천황이라고 하는 한자가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황호는 앞선 사료에서 조서와 관련, 특히 화의를 대상으로 하는 조서에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율령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문서 행정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행정들을 행할 때 문서를 사용을 하고 또 외교 문서를 또 대외적인 문제에서는 또 외교 문서를 사용한다라는 점에 있죠. 그래서 이 조서와 관련해서 양노령의 공식령에 이 천황호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들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이 조서식입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내릴 때 특히 첫 번째 이 조서식은 큰 일을 번국의 사신에게 내릴 때 사용하는 천황의 칭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보다는 더 작은 일을 번국사에게 내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번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서와 일본 국내에서 사용되는 조서에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외교 문서와 공문서에 천황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하자면 일본 국왕에 대한 칭호로서 먼저 성립한 게 바로 이 스메라노 미코토입니다. 이 스메라 미코토라고 하는 것은 탁함이 없는, 더럽지 않는, 숭고한, 이러한 존귀한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왜 이 스메라노 미코토를 그냥 한자를 음차해서 사용하지 않고 천황이라고 하는 중국에서의 한자를 가져와서 사용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역시 조서라든지 이러한 외교 문서에 기재할 필요성에서 어떤 동아시아적인 공통 요소 내지는 중국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천황이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는 일본 국왕에게 있어서 국내적인 주권을 표시하는 칭호이면서 동시에 일본 왕권이 주변 국가, 특히 고대 한국이라고 칭해지는 이 번국에 대한 국제적인 칭호였습니다. 이거는 상호적인 칭호가 아니라 일본의 일방적인 칭호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이 세계관, 일본의 국왕이 갖게 된 율령제를 도입하면서 천황이 갖게 된 이 세계관은 당연히 중국적 세계관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적 세계관을 오롯이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일본식으로 변형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적 세계관, 또 흔히들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지배하는 천하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중심은 곧 중화이고, 이 황제의 덕이 미치지 못한 곳에 이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 이민족들이 바로 사방에 동이, 서융, 북적, 남만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이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민족들에게 중국의 천자의 이 덕이 미치면 얘네들도 똑같은 황제의 천하에 포섭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중국 중심적인 이 세계관이 바로 이 중화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대 율령을 그대로 받아들인 일본 또한 이러한 중국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 천황이 생각하는, 또는 일본의 이 천황의 제국적인 세계관은 천황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이곳을 화내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 부분, 천황의 교화가 미치지 않는 곳을 화예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화내는 바로 대팔주라고 불리우는 야마토 정권 이래의 일본의 영토입니다. 반면에 오늘날의 일본의 영토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큐슈 남동부, 남서부, 그리고 지금 동일본의 동북 지역 이부, 이 지역은 이민족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고대 한국에 속하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멸망한 이후에 신라와 발해, 그리고 중국, 이러한 곳들이 바로 천황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화외 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의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와 그리고 일본 천황의 제국적 세계관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이러한 이
천황의 제국적인 세계관이 어디에 잘 투영되느냐? 바로 고사기와 일본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역사적인 사료로서 1차적인 사료로서 이용하고 있는 일본서기에 바로 이러한 제국적인 세계관이 잘 투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화외 지역은 일본의 조공을 하러 오는 세력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이러한 조공을 하러 오는 이민족, 이 화외의 사람들은 이 8세기대 율령의 성립과 함께 정월 1일 조하의례라고 하는 중국적 예질서를 통해서 일본 천황에게 이 인사를 하러 오는 그러한 일본과 번국과의 이치 관계가 일본서기와 속일본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전 이전에 일본의 천황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미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그러니까 특히 고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료가 되고 있는 이제 일본서기와 고사기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또한 미비했는데, 이러한 선구적인 연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쓰다 소기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들 실증주의 역사학의 대가 또는 뭐 소다 사학, 쯔다 사학, 뭐 쯔다 사상 사학, 뭐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일본 역사학계의 이 대표적인 실증사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쯔다 가문은 기본적으로 의사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뭐 이제 기후견에 해당됩니다만, 이 미노 지방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게 되는데, 이 미노 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방의 특징이 이 에도 말기 이 국학이 굉장히 왕성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나 쯔다 소기치가 태어난 이 동네가 굉장히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폐쇄성이 아주 강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이 미노 지방의 이런 국학의 영향을 굉장히 오롯이 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쯔다는 근대식 교육을 받기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이제 한학에 대한 이 트레이닝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쯔다는 오늘날의 와세다에 해당되는 동경 전문학교 정치과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일종의 이제 이 중학교에 해당되는 부속 교교에서 교편을 잡는 그러한 생활도 합니다만, 이 쯔다의 연구 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전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실질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시라토리 쿠라키치를 만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라토리 쿠라키치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만선 이 지리 역사 조사실을 만들어서 만선사 연구를 행했던 그러한 식민학 사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이 시라토리를 언급할 때 우리가 빼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라토리라고 하는 인물은 일본의 동양사학의 뭐 창시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만선 이 지리 역사 조사실에서 1908년에서부터 1914년까지 동양사 연구 조사를 담당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만선사를 연구하는 동시에 이 쯔다는 또 일본사 연구도 같이 매진을 했습니다. 자,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1913년에 신대사의 새로운 연구, 19년에 고사기 및 일본서기의 신연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이와나미 서점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연구가 학계로부터 또는 교육계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1918년에 모교인 와세다 대학의 교수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쯔다의 이 기키론, 고사기와 일본서기와 관련된 이 연구를 이제 기키론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내부 정서는 어떠했느냐? 당시에는 황국사관이 횡행할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천황가에 의한
열도 지배, 일본 열도 지배의 역사와 그 정당성을 밝히는 또는 일본 민족의 유래를 밝히는 이 기키에 대한 연구를 그대로 근과 옥조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풍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이런 근대 내셔널리즘이 고양되고 있는 이 동안에 쯔다는 이러한 이 기키에 대한 사료 비판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인 이 쯔다의 이 기키론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기키를 지금까지 사람들은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것들은 실제적인 물리적인 사실이 아니라 상상의 산물, 심리상의 사실. 그래서 이 기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아니라 사료 비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기키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역사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역사적인 산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쯔다의 이 기키론은 기존의 이 기키론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 쯔다의 이 기키론이야말로 천황의 일본 국민 지배의 정당성을 새로운 방면에서 재긍정하는 작업이었다라고 오늘날에서는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쯔다 소기치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이 쯔다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다양한데 식민사학자 내지는 저항적 지식인 또는 천황제를 옹호한 전향한 역사학자, 철저한 실증주의 사학자, 반공주의자, 이러한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쯔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방대한 쯔다의 저술이라는 거죠. 너무나 방대한 저술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과, 또 하나는 쯔다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바라보는 쯔다의 모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1940년에 일어난 쯔다의 피라 사건입니다. 이 피라 사건은 이 쯔다가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했던 신대사의 연구를 비롯한 네 권의 책이, 즉 기키론입니다. 이 네 권의 이 책이 황실의 존엄모욕 모독이라고 하는 출판법 위반으로 발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기야는 이 책들 네 권의 책을 출간한 이와나미 서점의 사장까지 기소되어서 1942년 5월에는 제1심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서는 금고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되고 다시 이제 공소를 하게 됩니다만 당시 일본은 이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어서 이 쯔다의 사건에 힘을 기울일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되다가 이제 시효가 지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제 묻히게 되게 됩니다. 자, 사실은 이 쯔다의 이 피라 사건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다지 전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전후에 다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곽광을 받게 되게 됩니다. 일본 사회가 이 천황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천황에 대한 전쟁 책임론이 불거지고 특히나 이 천황제 자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좌파 지식인들과 공산당의 이 지도자들은 이 천황제 문제, 천황제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 천황제 문제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 쯔다의 생각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피라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신격화된 어떤 진보적인 지식인의 이미지를
갖게 된 이 쯔다의 입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게 되었고, 1946년에 이와나비 서점에서 출판되는 이 잡지 세계라고 하는 이 잡지에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천황제에 대한 이 쯔다의 생각이 실리게 됩니다. 이 쯔다의 이 논문은 당시 일본인들, 특히 좌파 지식인들과 공산당의 지도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이유는 뭐냐? 전전에 이 피라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지식인의 이미지가 있던 이 쯔다가 천황제를 옹호한 발언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쯔다는 이 논문에서 이 황실은 국민의 황실이고 천황은 우리들 일본인의 천황이다. 그래서 우리 천황을 우리 일본인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천황제 옹호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쯔다가 주장하는 이 천황제는 천황의 신성성, 특히 종교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천황은 실제로 집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후의 이 천황 상징제의 이론을 제공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황제, 일본 이 쯔다의 이 천황제는 단순하게 이 천황제라고 하는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이게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쯔다는 이 천황제와 관련해서 이 만세일계 천황과 일본 민족의 관계를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연결을 짓고, 일본은 천황이 다스리는 단일 민족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존의 어떤 도레인의 존재라든지 천손강림에서 나타나는 외부 세력의 일본의 어떤 새로운 정권의 탄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국 문명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적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생각은 쯔다의 중국 멸시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쯔다는 중국의 역사는 역대 천황에게 굴복해온 역사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는 국민 문화와 평민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쯔다의 이 중국과는 이제 이 중국에 대한 혐오와 멸시로 점철되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조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쯔다는 조선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안중에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선에 대한 언급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쯔다의 조선에 대한 언급들을 살펴보면 일본은 조선, 중국, 만주, 몽고 이러한 동아시아의 여러 여타 민족들과는 다른 단일 민족 국가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쯔다의 이 단일 민족 국가로는 일본인이 다른 동아시아의 타민족들과는 다르고 또 다를 뿐만 아니라 탁월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천황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황제 하에서 국가와 국민이 탄생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아직 국가와 국민이 탄생하지 못했지만 일본에서는 달리 천황제 아래에서 국가와 국민이 탄생했다라는 점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점이었죠. 자, 특히 이 쯔다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립할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 동아시아는 절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 쯔다는 전전과 전후에 갑자기 생각이 변한, 천황제와 관련해서 생각이 변한 인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쯔다는 골수적인 골수의 천황주의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쯔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시라토리 또한 이 천황주의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국 일본의 모든 학자들이 그러면 천황주의자였느냐? 아니면 이들만 독특하게 천황주의자였느냐?
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이 시대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천황주의자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쯔다의 사상에 이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쯔다의 사상에 영향을 준 사건은 그럼 무엇일까? 분명히 쯔다는 조선에 대한 연구도 했었고 중국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했던 학자인데, 이렇게 중국에 대한 멸시감과 조선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에 점철된 연구관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만선 지리역사조사부의 연구원으로 활동했을 때의 경험이 그 이유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쯔다의, 우리가 오늘날 주목하고 있는 쯔다의 대부분의 연구들의 시작은 바로 쯔다가 이 만선사 연구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에서는 만선사 연구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일본사 연구를 같이 동시에 했던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쯔다가 생각해냈던 것들이 뭐냐? 일본은 동아시아 다른 여타 국가들과 다르다. 그리고 일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쯔다의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쯔다의 역사학은 당시 이 일본 사학과 동양 사학의 경계점이 애매모호한 그 상황에서 동양 사학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서 일본 사학을 분립해낸 어떤 학문 영역으로서 일본 사학을 재정립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